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대한의사협회가 새로운 회장을 선출했는데요. 의협 제42대 회장에 선출된 인물이 화제입니다. 최근 소위 입틀막 퇴장 의사로 유명세를 치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에서 입장을 요구하다 경호처 직원들에게 입이 틀어막힌 채 끌려나갔죠. 정부는 현재 의료계와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전공의 면허정지 보류 카드를 꺼냈는데요. 임현택 당선인은 정부와의 대화 조건으로 대통령의 사과와 복지부 장차관 파면을 내걸었습니다. 임현택 당선인은 의대 정원 증원이 아니라 오히려 500에서 1000명을 줄여야 한다는 강경파인데요. 의사 총파업을 주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의정 갈등이 더 꼬이지는 않을까 걱정인데요. 의료계와 정부는 하루빨리 대화의 자리부터 마련해야겠습니다. 3월 27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카는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카.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세요. 아마존카. 타이어뱅크가 1,000억 원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아기를 출산한 부모님께는 타이어 50% 할인을, 넷째를 출산하면 타이어를 무료로 드립니다. 아기 낳고 나라를 구합시다. 지금 타이어뱅크 매장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이벤트 기간 12월 31일까지.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전기차 100만 시대 성큼. 올해 원픽 전기차 시민의견 들어봤습니다. 토레스 EVX죠. 배터리 안전성은 기본. 국내 최장 10년 100만 킬로미터 배터리 무상 보증. 광활한 적재 공간까지. 토레스 광고하시면 안 돼요. 전트림 200만 원 이내인데요? 이 혜택 어쩔? 토레스 EVX 어디서 탈 수 있죠? 3월 KGM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김필수의 차필 규정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봉화군이 스마트팜 조성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봉화군 강상진 스마트 청년 농업팀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안형진의 쾌도 난법 함께 하시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김필수의 차필 귀정. 오늘도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뭐 아시겠지만은 요새 고령자 사고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대한민국이 내년부터 초고령 사회로 접어드는데 초고령 사회의 기준이 인구 전체 대비 65세 이상이 20%가 넘어가는 상태예요. 예. 네, 그래서 네, 특히 이제 이 고령자층이 급증을 하면서 여기에 맞게끔 관련 사고도 급증하고 있어 사망자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주로 이제 초고령사에 접어드는 고령자 운전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 또 어떤 제도적 방법이 있는지 예. 그런 전체적인 부분들, 특히 해외 선진 사례를 어떤지에 대한 것들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고령자층이 이제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텐데요. 한 해 뭐 한 100만 명씩 늘지 않겠습니까? 그쪽 세대, 그 정도 세대는 참 걱정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가장 큰 것이 대한민국이 요새 이제 교통사고에 대한 부분들 열심히 노력을 해서 예전에 연간 사망자 수가 지금 2,600만 대 등록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이제 연간 10,000명이 넘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5,000명으로 줄어들었고 지금 최근에는 2,700명, 800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교통사고는 한 5%, 6% 이상 계속 줄어들고는 있는데 문제는 65세 이상의 고령자 사고는 8.8%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어서 그래서 예. 상대적으로 반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조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 지자체에서 이제 반납 지원금이라고 할까요? 뭐 그거를 이제 올리는 그런 지자체도 나타나고 있던데, 지금 운전면허 반납을 권장하고 있지만 지금 반납률도 말씀하신 대로 낮고 지금 뚜렷한 대책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걱정입니다. 지금 뭐 이미 몇 년 전부터 이 대한민국에서 뭐 부산시를 시작으로 해서 전국 지자체들이 지금
교통카드라든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요. 예. 교통카드 반납률이 근데 2.2% 100명 중에 2명뿐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아하. 또 하나의 특성을 먼저 보실 필요가 있는데 65세가 고령자로 진입을 하지만은 65세 하면 심신이 건강합니다. 옛날로 따지면 그럼요. 50세죠.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선진국에서는 75세 이상을 별도로 또 분류하기도 해요. 아. 실제로 위험도 조사를 해보게 되면은 75세 넘어가면서 이 위험도 사고가 나서 사망자까지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75세 이상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기기 조정이나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특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로 교통카드 일회성으로 주는 거는 사실 반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인센티브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뭐 5년마다 이 적성 검사를 3년으로 줄이고 네. 또 인지 검사, 치매 검사 같은 걸 지금 강화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또 제도 도입은 선진식으로 한다라고는 얘기하지만은 실제로 이 치매나 이런 걸 검사를 통해서 면허를 박탈, 즉 이 박탈하는 경우의 비율을 보게 되면은 거의 다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2번, 3번 계속 보고 또 치매 검사 같은 경우에도 치매로 문제가 있다라는 거 하면은 난리가 나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2번, 3번 면허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걸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도 도입은 했지만 실제로 효과가 선진국에 비해서는 떨어진다는 이런 문제점도 있어서 예. 좀 더 다른 선진국을 벤치마킹해서 한국형 모델을 좀 더 강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예. 해외 사례를 좀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친절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이제 뭐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 뭐 고령층이 우리보다도 더 많으니까 네. 일본에서는 지금 이 고령자 운전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뭐 워낙 오래됐거든요. 고령 사회로 접어든지 일본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반납 운동을 제일 먼저 세계적으로 진행한 나라가 바로 일본이에요. 아, 운전면허 그렇군요. 반납. 예, 예. 근데 이게 운전면허를 강제로 박탈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제 헌법의 보장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기본권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함부로 하기는 어려워서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반납률을 좀 많이 올리기 위해서 홍보도 그렇지만은 지속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아,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택시 같은 거 타게 되면은 확인을 해서 지자체에서 다 보조를 돈을 다 주는 거죠. 뭐 택시 요금을 우리나라도 지자체에서 100원 택시가 있었거든요. 예. 예, 100원 택시는 고령자가 이용을 하고 민간 구원 없이 이용을 하고 나중에 확인을 해서 지자체에서 그 비용을 다 대주는 건데요. 예, 예.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또 예를 들어서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은 그 해당 그 분한테 예를 들어서 뭐 택배 같은 거 할 때 택배비를 무료로 해주는 거. 예. 또 이 비용에 은행에서 이자 같은 것도 굉장히 저리로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생활의 편리성을 극대화시켜주는 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일본은 또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새 뭐 자율주행 쪽도 관련해서 기술 개발하고 있지만 첨단 장치가 많이 개발되면서 비상 자동 제동 장치 있지 않습니까? 아, 비상 제동 장치, 자동 예, 제동 운전자가 장치. 이제 운전 실수하게 되면 기기 조정이나 판단 능력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제동을 한다든지 해서 또 핸들을 꺾는다든지 이런 이제 비상 자동 제동 장치를 고령자 운전자가 자기 차에다가 탑재를 하면은 비용의 일부를 대신 내줍니다. 아, 그래요? 예, 이렇게 그래서 첨단 장치의 비율을 탑재율을 늘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고령자 운전이 1년에 한두 번 운전하는 차 같은 경우에는 차가 오래된 차고 예. 또 장치가 좋은 장치가 많이 안 들어가 있어서 실제로 이런 첨단 장치가 들어가 있는 고령자 차량은 많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일본에서 여러 가지 제도 중에서 우리가 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더 참조할 만한 거. 뉴질랜드는요. 예. 80세가 되면은 운전면허를 박탈을 합니다. 강제로요? 예. 근데 정부에서? 강제 박탈만 하면 안 되고 면허 시험을 다시 처음부터 보게 만드는 힘들게 만드는 거죠. 일단 박탈을 해놓고 다시 시험 봐서 면허증을 따라 이거군요. 그렇죠. 힘들게 만들고 그것도 2년마다입니다. 아이고, 이거 2년마다. 그러니까 이거 80년 국민들 넘으면은 반발이 없나요? 근데 80세 넘으면 실제로 하기 힘들어요. 아, 예.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뉴질랜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 독일이나 미국에 쓰는 거는 조건부 면허라는 게 있습니다. 조건부 예를 들어서 면허. 예, 도로의 특성에 따라서 고속도로 못 올라가게 하거나 국도만 운전하게 하는 거죠. 예. 또 예를 들어서 시간대별로 야간 운전을 못하게 만드는 거 있죠. 예, 야간 운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경찰청에서 내년까지 지금 정책 용역을 하고 있는데 조건부 면허에 대한 것들, 뭐 야간 운전을 못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지금 결과가 좋게 도출될 가능성이 있어서 예. 내년 말 정도 되면은 조건부 면허에 대한 것들도 아마 수면위로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선진국, 뭐 일본, 네네. 뭐 미국, 독일, 뉴질랜드 이런 예를 들어주셨는데 뭐 은행 네네. 금리 인하라든지 뭐 택배 무료. 또 뭐 지속적인 이 밖에 뭐 비상 제동 장치 뭐 일부 지원 네네. 그리고 맞습니다. 조건부 운전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선진국에서는 고령자 운전 면허증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좀 실정에 좀 맞춰서 우리는 어떤 대책이 좀 현실적인 대책 어떤 게 있을까요?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골 같은데 읍면동 같은 경우에 운전면허 반납률이라든지 더 유지하는 게 더 높아요. 네. 그 특성을 우리가 좀 잘 한국형 모델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수단이 거의 하루에 한두 번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유지를 계속하는 이유가 그 한두 번을 위해서 비상시에 쓸 수 있는 이동수단이 없다는 거가 그렇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특히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것들이 아까 뭐 외국에 쓰고 있는 뭐 적성검사나 치매검사를 실질적으로 효과가 좋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참 그 적성검사가 네네. 지금 몇 년에 한 번 하는 거죠? 그 10년이 지금 아니었나요? 원래는 일반적으로 7년, 뭐 8년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지금 60세 이상은 5년으로 돼 있고 우리나라가 65세 이상은요. 그리고 예. 70세부터는 3년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은 5년이라고 3년. 하셨나요? 3년이고 예, 75 70세 이상부터 65세 이상은 5년. 5년이고 70세 이상은 3년. 3년이고 그때 인지검사, 치매검사가 들어가는 거죠. 치매검사도 같이 하면서 네네. 이렇게 하고 있군요.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효과가 없어요. 문제는 이 기간이 짧고 치매검사 강화시키면은 걸러주는 효과, 최소한 국민들 중에서 뭐 뇌전증이라든지 아니면 치매 예.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만큼은 걸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걸러주는 게 없다는 얘기는 그런 분들이 다 면허를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것도 중요한 것이요. 우리나라 모델 중에서 고령 운전자분들이 내가 나이가 들어서 사회에서 인정받는 자격이나 면허를 갖고 있어야 되는 자부심을 가지려고 그래요. 맞아요. 예, 그런 게 그래서 있죠. 이 면허라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살아있는 존재야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 그 중요한 것이 이제 뭐냐면은 본인이 젊을 때에 비해서 운전면허 실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시뮬레이터 같은 것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요새요. 예. 그래서 그걸 운전해 보면은 자기 본인의 운전 반응이 바로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걸 자꾸 테스트해서 자가 인식을 시켜주는 것도 중요하고 가족이 잘 봐야 됩니다. 가족이요? 가족이 연세가 부모님이나 70, 75세가 넘게 되면은 설득을 해서 실제로 본인의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운전을 안 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동시에 예를 들어서 중요한 것이 대한민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고령자들이 취업률이 가장 높은 국가예요. 먹고 살기 우리나라가요. 어렵다는 얘기죠. 예, 은퇴 후에 또 직업을 갖죠. 예. 맞습니다. 예.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 중에 하나가 택시거든요. 택시. 예. 예, 택시 고령자 운전 굉장히 많으신데 65세 이상이 지금 40%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들이 이런 이 운전 같은 특히 고령자들의 취업의 부분하고 고령운전 면허나 박탈에 대한 것들은 상반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장 현명하게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되는 이런 숙제도 안고 있다는 것도 다른 국가 대비해서 굉장히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택시 지금 뭐 택시 기사분들도 많이 들으실 텐데 네네. 65세 이상이 40%에 달한다고요. 맞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높은 곧 비율이네요. 이제 아마 고령자가 전체 반을 차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택시 기사분들 보면은 연세 들지 않은 젊은 층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만큼 이제 택시에 대한 법인 택시도 그렇고 각종 인센티브 벌 수 있는 어떤 수입원에 대한 것들도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정부나 지자체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국내에서는 뭐 이런 비용에 대한 것들이 너무 저렴하고 예. 택시 이용 비용도 올려는 낮지만은 사실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올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그래서 다양한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어떻게 끌어내느냐가 가장 앞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그 택시 운전 그 연령 제한 이런 건 혹시 없나요? 뭐 몇 세 없습니다. 이상부터는 못한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전혀 없군요. 예.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도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택시 기사분 중에서 90세가 넘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90세가 넘으신 분이 택시 운전을 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 제도적으로 걸러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아마 그렇죠. 택시 타시는 손님들 중에서도 운전이 너무 거칠고 어느 또 뭐 그래 대신 운전해주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꿀렁꿀렁거리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직업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장애가 되면 안 되지만은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또 적절하게 잘 걸러낼 수 있는 이 두 마리의 토끼를 꼭 잡아야 된다고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령 운전자 그 면허증 반납 이걸 지금 뭐 국가에서 굉장히 유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 반납하면은 그 교통카드 그 10만 원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네. 10만 원을 이렇게 대신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일회성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건 조금 10만 원 액수도 너무 적고요. 그래서 예, 뭐 매년 10만 원을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그렇죠. 그런 것들도 지자체에서 다양한 그래서 지속적인 인센티브라는 걸 강조드린 이유가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그런 제도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주면 좀 더 반납률도 높이면서 또 효과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지금 뭐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머리 맞대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벤치마킹 하고 있지만은 아직 효과가 만만치가 않고요. 또 다른 국가 대비해서 고령자층의 진입이 다른 국가 대비해서 가장 높은 국가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사망자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이 고령자 운전사고, 고령자 이 면허 반납 제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좀 더 정부나 뭐 지자체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대응 방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아쉽네요. 예.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참 아이러니하죠? 밤새 울어 못 잤는데 방긋 웃는 얼굴에 힘이 나는 아이러니. 음정도 박자도 없지만 그 어떤 노래보다 감동적인 아이러니. 잠깐의 걸음마에도 하루 종일 뜰 듯이 기쁜 아이러니. 세상 힘들지만 세상 행복한 아이러니. 아, 이러니 아이를 키우나 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4분 38초 지나고 있네요.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드론과 AI 시대를 맞아서 우리 농업도 스마트 영농 시대로 빠르게 변화해 가고 있는데요. 봉화군에서는 스마트팜 조성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강상진 스마트 청년 농업팀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상진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자, 민선 8기 박현국 봉화군수의 대표 공약이기도 한데요. 봉화군은 스마트팜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우선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스마트팜이 무엇인지 설명을 먼저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봉화군 스마트팜 조성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스마트팜은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지능화된 농업, 농장을 뜻하며 농작물 재배 시설의 내외부 환경 조건을 측정 분석하고 원격 장치 등으로 지하 장치를 구동시켜 농업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재배 방식을 말합니다. 스마트팜이란 건 좀 지능화된 똑똑한 농업이다. 농장을 뜻하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또 노동력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재배 방식을 말한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봉화군에서 이런 스마트 영농에 집중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봉화군의 근간은 농업으로서 특히 민선 8기 봉화군정은 농업 정책의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농업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추는 스마트 영농 기반 구축이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기후위기 또 농업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또 고령화도 한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렇죠? 고령화도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자, 봉화군의 스마트팜 조성 사업 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신다면요. 예, 봉화군은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첫째는 봉화만의 스마트 농업 모델 개발을 위한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건립 사업과 둘째로 봉화 스마트 농업 기반 조성을 위한 대규모의 봉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크게 봐서 두 가지군요.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건립 사업이 있고 또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하나하나 좀 자세히 알아보죠. 먼저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건립 사업 이건 뭡니까? 예,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사업은 대농업인 스마트 농업 체험 및 교육장으로서 봉화군에서는 딸기, 화해, 커피나무에 대한 스마트팜 실증 실험 거점 센터가 되겠습니다. 네. 그 내부에는 수직형 LED 식물 공장도 조성하여 관내 학생들에게도 스마트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팜 테스트 베드라는 건 스마트팜 실증 실험 거기서 이제 실험을 하는 거군요.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는 말씀이시고 자, 두 번째가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인데요.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예, 봉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는 봉성면 창평리 일원에 196억 원의 사업비로 스마트온실 3.5헥타르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청년 농업인 인구 유입과 지역 농업인의 스마트팜 진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2025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19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스마트 온실 3.5헥타르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청년 농업인들에게 또 임대하는 그런 사업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또 청년 인구 유입 효과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군요. 내년 9월, 내년 9월 준공 목표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지난달이었죠. 스마트팜 창업농 교육 개강식이 있었던데요. 이 스마트팜 창업농 교육은 무엇이고 또 실시 목적은 어떤가요? 예, 스마트팜은 하얀 백지에 그림을 그리듯 기존의 토양이 아닌 인위적으로 만든 고형 배지에 양분, 수분 등을 공급하는 양액재배 시스템으로 시설, 기자재, 농작물 등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봉화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를 목표로 현재 82명의 교육생이 총 20개월의 교육 과정을 수료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를 목표로 해서 지금 82명의 교육생이 교육을 받고 있다. 자, 청년 농업인에 대한 스마트 농업 소득 기반 구축 지원 사업도 하고 계시죠? 예, 청년 농업인에 대한 스마트 농업 소득 기반 구축 지원 사업은
저희 팀을 포함한 원예 특작, 축산 분야에서도 국도비 공모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고 향후에 봉화 임대형 스마트팜 임차 농업인들이 3년간의 임대 기간을 마치고 창농하실 수 있도록 스마트팜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을 지속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실제 이미 귀농을 해서 스마트 농업 실현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도 있나요? 예. 봉화군에서 스마트팜 딸기 재배 농가들은 대부분이 귀농을 하신 분들이고 현재 우리 봉화군 스마트팜 시설 원예의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부 청년들은 봉화군 스마트 농업 육성위원회 위원으로도 참여하면서 봉화군 스마트 농업 정책 방향 수립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봉화군의 스마트 농업 실현을 위한 향후 계획이나 바람이 있으시다면요? 요즘 시대는 정보통신기술이 모든 분야에 적용되어 있고 농업도 시대 변화에 맞추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설을 갖추는데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장목별, 시설별, 농가 표준 스마트팜 규격 시방서 보급 등으로 개별 농가의 스마트팜 조성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봉화군의 스마트 농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봉화군 강상진 스마트 청년 농업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잠깐 쉬어갈까요? 자전거 탄 풍경,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듣고 안영진 변호사 만나보겠습니다. 너에게 난 해질 연거울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나에게는 내 외롭던 지난 시간을 환하게 비춰주던 햇살이 되고 조그만 건 너의 하얀 손 위에 빛나는 보석처럼 영원의 약속이 되어 너에게 난 해질 연거울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나에게는 초록의 슬픈 노래로 내 작은 가슴 속에 이렇게 남아 반짝이던 너의 예쁜 눈망울에 수많은 별이 되어 영원토록 빛나고 싶어 너에게 난 해질 연거울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하며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영진의 쾌도 난법 시작합니다. 시사나 생활 속 문제를 법조인의 관점에서 쉽고 또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자, 안영진 변호사 오늘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예, 자, 오늘 준비하신 소식이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했다. 지난 1월 18일에 네, 이 소식 갖고 오셨네요. 자, 우리가 이제 특별자치도 하면은 이제 제주 생각나고. 강원특별자치도도 있잖아요. 네네. 여기에 이어서 이제 도 차원에서는 세 번째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건데요. 자, 우리 경상북도 의회에서도 경북특별자치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특별자치도가 무엇인지 또 우리 경북에도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최근 이슈가 된 국회의원 비례 승계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난 경우에 그 다음 순번, 그 승계를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오늘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 이 비례대표 이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럼? 네. 예. 그 최근 뭐 조국 혁신당이 이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예. 보도에 의하면 TK에서도 한 20% 넘게 지지율을 받고 있다 이래서 PK가 아니라 TK입니다. TK에서요? 예, 부산은 이미 뭐 그쪽 말로는 뒤비지고 있다 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 이게 좀 돌풍을 넘어선 태풍 수준까지 가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거대 여당 야당의 견제도 좀 되고 있죠. 그 과정에서 이제 조국 그 혁신당 대표 조국 후보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판결을 받아서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인데요. 현재 1심, 2심 다 끝났어요. 그렇죠.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 예. 그래서 이런 경우를 염두에 두고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승계를 금지하는 법안, 이른바 조국 강훈화 법안인데요. 그거를 제출하겠다라고 이제 제안한 바 있고 이에 대해서 조국 대표는 위헌이라고 반박한 바는 있습니다. 아,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비례대표로 뽑힌 사람이 이제 확정 판결 받으면 이제 그 국회의원직을 내려놔야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 순번이 이어받게 되는데 그렇죠. 원래는 그렇습니다. 예, 이거 막아야 된다. 한동훈 위원장이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조국 대표는 이건 위헌이다라고 이렇게 반박을 한 상태인데 예, 그 사실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 뭐 현재 이와 관련 현재 결정례가 있긴 합니다. 헌재. 예, 명백한 결정례가 있는데 2009년 10월 29일 날 난 결정례인데요. 예. 당시에 친박연대하고 민주당 비례대표 후순위자들이 제기한 헌법 소원이었습니다. 예. 2009 헌마 350-386 병합 사건인데요. 예. 그때 문제된 조항이 뭐였냐면은 공직선거법 200조 제2항 단서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이 제264조 그러니까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규정에 의해서 당선인 무효된 데는 비례대표 승계를 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아, 잠깐만요. 여기서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요? 네네. 아, 여기서는 뭐 선거법 위반 뭐 이런 그렇죠. 건가 보네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서 되면은 그때는 보통은 이제 승계가 되는데 이거는 승계할 수 없다라고 이제 그런 단서 규정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그 이제 친박 연대하고 민주당 비례대표 후순위 사람들이 원래 내가 해야 되는데 이 조항 때문에 못한다.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이에요. 예. 그래서 그 이때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이제 비례대표 승계를 부정하는 조항이 그 정당에 투표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 표명을 무시하고 왜곡해 헌법의 기본 원리인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봤고 또한 이 조항으로 불이익을 받는 소속 정당이나 차순위 후보자에게 자기 책임의 범위를 벗어난 제재이고 거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이들의 공무 담임권도 침해한다 이렇게 봤는데요. 그러니까 헌법소원이 이렇게 있었군요. 그래서 원래 이제 뒤에 승계가 안 된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헌법소원을 냈는데 헌재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국민들이 그 당을 보고 그렇죠. 비례대표 난 이 당 5명까지 찍어줬는데 국민들이 네. 그럼 한 명 이제 내려오면은 4명이 되니까 이거 안 된다. 5명 그렇죠.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 순번이 받아야 된다. 그 얘기군요.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좀 더 살펴보면요. 당시 결정문에서 헌재는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명에 의하여 직접 결정되는 것은 비례대표 국회의석을 할당받은 정당에 배분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수다. 이렇게 못을 박으면서 선거범죄를 범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 본인의 의원직 박탈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걸원된 의석 승계를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할당받도록 한 선거권자들이 정치적 의사표명을 무시하고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지적하면서 위헌으로 판단한 바 있고 8대1로 그 당시에 결론이 났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예를 두고 조국 대표가 이제 한동훈 장관의 말은 위헌이다라고 말한 이제 그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 근데 한 가지. 네. 이거는 지금 이 헌재 이 판결은 공직선거법 위반일 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국 대표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이전에 있었던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 구조 자체는 어차피 이제 그분이 이제 어떤 확정판을 잃는다 그래도 그 의석 자체를 승계하지 못하게 하면 이 판결에 비춰 보면은 그걸 막는 거는 위헌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법조계에 많은 건 사실입니다. 이제 조국 대표는 이제 이런 예를 든 거고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거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도 주장을 할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법조계에서는 대체 이 판결에 의하면은 조금 더 조국 말이 맞지 않느냐. 뭐 이 당적 이걸 떠나서 법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배경을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예. 그나저나 그 2심이 끝나고요. 네네. 대법원 그 최종심 같은 경우는 네네. 이게 언제 열릴지 모른다면서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정해진 바가 없는 거라면서요. 네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당장 뭐 내일 모레 열릴 수도 뭐 다음 주에 열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아니면 뭐 6개월 후에 열릴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1심 판결도 사실 공직선거법 위반 건 같으면은 뭐 6개월이라는 그 기간 제한이 있는데 재판에 그것도 권고적 규정을 해석해서 질질 끄는 경우도 있고요. 뭐 대법원 사건 같으면 사실 뭐 이른바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언제 날지 모릅니다. 그렇군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으로 봐서는 뭐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비례 순번 2번이니까 뭐 거의 국회의원 되는 건 뭐 거의 100% 가까운 지금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또 언제 또 최종 판결이 날지 이것도 좀 굉장히 관심사네요. 네. 그래서 뭐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뭐 몇 년 후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예, 심리에 충실을 기한다 하면서 또 여러 해를 거칠 수도 있고 이거는 사실 모르는 일이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이제 변호사로서 이제 이 안을 좀 짚어주신 거고. 네. 자, 우리가 이제 특별자치도 이것도 또 내용 준비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제주도의 경우에는 2006년 2월 21일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이제 제정이 되었고 우리 옆에 강원도 같으면 2022년 6월 10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의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최근이죠. 2023년 1월 17일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각각 제정되었습니다. 예, 제주도는 2006년, 강원도 2022년, 전북은 2023년 이렇게 제정됐다. 그렇습니다. 그 특별자치도가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특별법에 따라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구역인데요. 기본적으로 인허가에 대한 자율권, 인사, 예산, 조직에 대한 자율권, 각종 사업에 대한 중앙 세제 지원 강화 이렇게 3가지 정도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하면 뭐 어떤 혜택이 있냐, 뭐가 좋은 거냐 사실 저도 좀 궁금했는데 크게 봐서 3가지군요. 말 그대로 자치권을 강화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인허가에 대한 자율권을 주는군요. 자치도에다가. 그리고 인사, 예산, 조직에 대한 자율권, 그리고 중앙 세제 지원 강화. 크게 봐서 한 3가지. 이게 이제 핵심이다. 예.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중앙정부로부터 각종 권한을 이양받아서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르고 국가 재정 지원을 받기가 보다 쉬워지는데요. 뭐 예를 들면 강원도 같으면 이제 그 특별법마다 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뭐 지방균형 발전 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해서 이제 강원도를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항목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서
돈을 많이 받아내기가 좋고 더 편하게 받아낼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어쨌든 뭐 특별자치도 뭐 이렇게 되면은 무조건 좋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주는 조금 특별한 경우입니다. 아예 떨어져서 좀 독립적인 성격이 강한데 그렇죠. 강원도나 이제 전북 같으면은 이걸로 혜택을 많이 앞으로 볼게 될 것입니다. 예. 네. 좋다고 할 수 있죠. 예. 그럼 예를 들면은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법 131개 조문 333개 특례를 기반으로 농생명 산업과 문화관광산업, 고령친화산업 복합단지, 미래첨단산업, 민생특화산업 등 5개 핵심 산업을 추진한다고 하고요. 예. 뭐 세부적으로는 많습니다. 좀 재미는 없는데요. 읽어드리면 예. 농생명 산업 육성, 국제 K-팝 국제학교 설립, 뭐 2차 전지 특구, 뭐 산업 특구, 산악관광진흥 지정, 뭐 의생명 거점 조성, 뭐 이런 야간 관광산 육성 등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데요. 예. 여기서 조금 보면 국제학교를 설립한다고 합니다. 국제학교. 이게 제주도에도 국제학교가 있거든요. 예, 맞아요. 그게 원래는 이제 특별법에 의해서 가능한 거라서 전북도 국제학교를 지역에 설립해서 좀 지역에 여러 가지 살려보자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 또 의생명 거점 조성이라 되어 있는데 우리 경북도 관련이 있죠. 뭐냐면 우리 백신 산업단지 들어선다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다. 예. 이런 어떤 특구 지정에 있어서 각종 규제나 세제 지원에 있어서 좀 더 두텁게 또 자율권 확보 이런 점에서 이제 우리 경북이 좀 더 눈여겨볼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아, 그 쭉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게 지금 저 전북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경북 얘기를 하는 거야 헷갈릴 정도로 사실 많이 비슷합니다, 지금. 그 점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게 핵심입니까? 그래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유사점을 봤을 땐 우리도 이제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그 경과를 좀 살펴보면요. 우리가 좀 참고할 게 많습니다. 이 전라북도하고 14개 시군이 전북자치도 지정에 힘을 모으자 하는 업무 협약을 맺어서 이제 각 시도마다 특례를 발굴했던 거죠. 그래서 세밀하게 이제 법조문을 마련해서 국무조정실에 제출했고 2023년 작년이죠. 8월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모여서 전북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해 9월 11월에 100만 전북인 서명 운동 등으로 도민의 염원을 모은 결과 연말에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 통과했는데요. 이런 이제 지역의 여론을 만들고 좀 푸시를 하는 그 압박을 하는 그런 걸 했다는 거죠. 우리는 현재 이런 게 없습니다. 그렇네요. 예, 조용한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점과 연계가 되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강원도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로 중앙정부와 국회의 어떤 문턱을 넘어서 그런 특별자치도 성립했다는 건데요. 이 두 광역자치단체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사실 어느 광역자치단체나 자율권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중앙 입장에서는 다 이제 안 된다고 이렇게 좀 뭐랄까요. 억제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여기만 이렇게 뚫을 수 있었냐 하면은 두 광역자치단체의 특징이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각종의 규제 등으로 인해서 지역이 상당히 낙후했다는 점입니다. 지역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 예를 들어 강원도 같으면요. 각 이제 휴전선 인근이라서 군사 규제가 많고 그렇죠. 또 상류 지역이라 상류 규제가 많습니다. 맞네요. 올해 그 군사 규제 지역, 상류 규제 지역 합쳐버리면 강원도 전체 면적보다 넓어버리는 그런 이제 중복 규제가 됩니다. 그런 점을 이제 강원도에서 많이 이제 받고 있어서 지금까지 많이 낙후가 되어 와서 이렇게 우리가 낙후되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자치권을 줘서 좀 더 키워달라 이런 게 강했죠. 전북도 어떤 그런 논리인데요. 전북은 뭐 우리랑 비슷하잖아요. 우리 옆에 있고. 왼쪽 옆으로 있고 그렇죠. 뭐 군사보호지역도 있는 것도 아니고 경북 북부는 사실 전국 최고 낙후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먼저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점 때문에 예외를 인정을 받았는데요. 그 우리 경상북도 상당히 이제 유사합니다. 특히 경상북도 북부와 유사한데요. 경상북도 북부는 낙동강 상류 규제로 인하여 지역이 상당한 피해를 받았고 낙후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경상북도 차원이나 기초단체 차원에서 인원과 조직을 신설하려고 하면은 행정안전부의 통제를 받고 있고요. 뭐 예산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게 500억 이상 사업을 하려면 행정안전부 중앙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아, 그 금액에 따라서 그렇죠. 500억 이상이면 행안부 심사를 중투심을 받아야죠. 그래서 뭐 경북도청에 지금 어떤 큰 미술관은 하나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심사를 받아야 돼서 행안부 심사를 그게 다 걸려 있는 겁니다. 뭐 하려고 하면은 뭐 그런데요. 또 예산을 좀 쓰려고 하면 기획재정부가 통제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상북도나 지방정부가 무엇을 하려고 해도 손발이 묶여 있는 형국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강원도 전라북도 예를 따라서 같은 논리와 상황으로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해서 경북특별자치도로 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 가야겠네요. 이거 말씀 들어보니까. 예, 예. 우리 뭐 낙동강 상류 규제도 있죠. 우리 또 안동 같은 경우는 또 댐 뭐 그런, 예. 그런 규제도 상당히 많고. 예. 규제의 천국입니다. 예. 지역 낙후도 있고. 예. 예. 아, 가야겠네요. 하류 지역에 물 대주느라 우리가 수십 년간 희생했는데 그렇습니다. 과연 받은 게 뭔가 이런 점을 이제 문제 제기할 때가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부단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경상북도 의회에서도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이 많은 경북의 지방 소멸 문제를 경북 특별자치도 설립을 해서 해보자라는 주장이 나온 바 있는데요. 아, 경북도 의회에서도 예, 얘기가 나왔어요? 공식 발언이 나왔습니다. 예. 예, 문경시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창기 경북도의원입니다. 예. 작년이죠. 2023년 3월 9일 경북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지방소멸 문제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등 현행 법령에 따른 경북도의 자치 권한으로는 지방소멸 대응이 힘들다. 특별자치도를 통해 규제 완화와 특례 규정 발굴, 권한 이양 등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기업이 소멸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세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해서 수도권의 우수한 기업과 인력 규제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예. 그래서 이 강원도하고 전라북도 경우에는 전 시군과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특별자치도를 만들어냈는데요. 예. 그런데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그러한 흐름이 이번 총선 국면에서도 잘 보이지 않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 우리도 경북특별자치도라는 큰 비전에 대해서 적극 공론화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예. 그래야 뭐 국제학교라든지 상급 종합병원이라든지 기업 유치가 한결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하는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예. 우리 경북도 의회에서도 이 얘기가 바로 꼭 1년 전에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김창기 의원이 네네.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뭐 계속 더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았나 보네요. 저도 뉴스에서 본 기억이 그렇게 또렷이 없습니다. 남지가 않아서.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이에 대해서는 별 이제 논의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지역 정치권에서도 좀 신경을 써볼 문제입니다. 뭐 전북 특별자치도가 뭐 딱 1년 전에 1년 전에 됐으니까 우리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아, 시간이 한 1분 30초, 2분 정도 남았는데. 네. 아, 이제 국회의원 그 예비 후보자로서 자였죠. 아쉽게 컷오프된 후보자로서 예. 국민의힘 그 우리 지역에 이제 국민의힘 공천 그 행태 있잖아요. 네네. 네, 여기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도 국민의힘 책임 당원이고 하지만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그 지역을 잘 알고 활동하는 사람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청년을 발굴해서 공천을 주는 거는 단수 공천이죠. 이해가 가는데 이 지역에서 살지도 않는 사람을 갑자기 확 이렇게 꼽는 형태가 기존에도 있었고 계속 있어 왔는데요. 이른바 낙하산 공천. 낙하산 공천이죠. 예. 이 점은 이제 좀 그런 어떤 전략 공천의 취지와도 다르고 지역 주민들에게 이제 어떤 허탈함과 실망감을 안겨준 그런 측면이 상당히 많았고 또한 이 국회의원이 이제 낙하산 공천을 받아서 되었을 때 지역 실정을 모르니까 몇 년, 2, 3년은 허송세월을 하게 됩니다. 그게 결정적인 문제인데 안 그래도 우리 지역이 힘들거든요. 대구도 힘들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뭐 중앙당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설사 한 명을 단수 공천할 때에도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이해가 있는 청년이나 또는 기업가를 하는 게 그게 맞지 않느냐. 는 점을 좀 이번 공천 보면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하긴 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여야 마찬가지입니다. 이 낙하산 공천 문제 이게 참 문제가 되는데 지역을 모르는데 어떻게 지역구 국회의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적어도 몇 년은 좀 살아본 사람이 하는 게 그 지역민을 위해서 맞지 않을까 이 말씀 해주셨네요. 할 얘기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시간 다 돼서 여기까지만 듣고요. 다음에 또 시간이 좀 남으면 또 여러 가지 얘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